자, 그러면 그 실무 수행 2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실무 수행 3번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항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항상 내용이 같죠. 거래 명세서를 보고 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직접 해보라고 실무 문제 적용 저기 뭐죠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걸 아예 시험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맞아 이렇게 거래 명세서를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거래처에다가 전송을 해줘야지 됩니다. 날짜는 7월 7일이고요. 골프산.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부가세와 관련된 자료 입력하는 프로그램이죠. 여기 날짜는 7월 7일 이렇게 입력하고, 자, 이 부가가치세 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고서 선택을 해주셔야지 돼요. 증빙서류는 지금 얘는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출 파트에서 세금계산서는 여기 과세 11번 선택하는 거 배우셨죠? 품목은 골프 우산, 수량은 1000개, 단가는 7,000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딘가 봤더니 지성마트라고 되어 있네요. 지성마트. 세금계산서 이제 발행을 해야지 전자 발행 표시가 되겠죠. 자, 분계는 혼합 분계를 하셔야지 돼요. 지금 여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보실 때 상품 판매다, 제품 판매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얘를 팔고서 돈을 못 받았다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 되는 거예요. 상품, 제품이 다른 걸 팔고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상품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요. 자,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전액은 하나은행 보통이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7월 5일 날 일반 전표를 참고해서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는데 왜 일반 전표 참고하라 그랬을까요? 계약금 받은 날짜 여기 계약금 여기 있었죠? 7월 5일 일반 전표 입력을 조회해 보시게 되면 계약금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7월 5일자 전표를 조회해 보셔야지 돼요. 그랬더니 선수금 그래서 지성마트로부터 82만 5천원 받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얘를 입력할 때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 상품 매출까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차변에다가는 그 선수금 받았던 거 이제 없애줘야 되죠. 그다음에 선수금 받은 거 82만 5천원. 82만 5천원 맞나? 82만 5천원 맞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 외상매출금이 된단 말이죠. 외상매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외상매출금은 여기 나와 있죠. 차액 687만 5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품 매출을 하면서 거래처와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상품을 이렇게 보내주는 형태가 보편적이에요. 회사에서 실무 업무로 아주 흔하게 발생되는 거래란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한 전표를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거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전송해주고 저기 뭐죠? 자료 거래명세서를 보고 보통 거래명세서는 영업부에서 많이 넘어와요. 영업부에서 영업 판매하시는 분들이 갖다 주면은 요걸 보고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 이렇게 발급 전송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전송해요? 자료 거래 내용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여기 들어가셔서 날짜는 7월 7일 것만 보면 되겠죠. 뭐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요. 클릭하시고 여기 전자발행을 누르는 것은 그 거래 명세서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 자,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가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진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런 국세청 서버를 통해서 전송해 줘야지 돼요. 그래서 매출조회 나온 다음에 그냥 발행 이렇게 주시게 되면 여기 관리번호, 승인번호 다 나오죠. 이렇게 하게 되면 거래처로 또 국세청으로 전송이 됐다고 성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메인 매출 전표 날짜 7월 7일 걸로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 여기 전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도 매출 거래네요. 내용을 보니까 날짜는 8월 4일 거래고요. 임대료에 대한 거예요. 임대료라고 하면 수익 계정이죠. 즉 우리가 건물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거예요. 임차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회계 담당자이니까 뭐죠? 여기 임차료, 임대료 요 용어를 구분할 줄 아셔야지 되겠죠. 자료 설명을 보아하니 당사의 사무실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이건 매출이죠. 당월 임대료 다음 달 11일 받기로 했대요. 자, 여기는 상품이 아니라 임대료 아직 못 받은 거죠. 이거 미수금이라는 기종으로 써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돼요. 자, 이거 뭐 큰 내용은 아니니까 날짜 그대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날짜는 8월 4일 해주시고요. 유형은 얘도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죠. 그러니까 과세 눌러주시고요. 품목은 여기 8월 임대료 금액은 2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거래처는 미래서점이래요. 거래처는 미래서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보고요. 돈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 상품 매출이 아니라 여기 임대료라고 이렇게 쓰셔야지 돼요. 영업 외 수익인 경우 코드 번호가 900번대예요.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은 코드 번호가 9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였었죠. 비용 계정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얘는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미수금 얼마 220만원 이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매입거래네요. 매입거래에서 증빙서류가 여기 지금 세금 계산서예요. 자, 보니까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전자계산서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9월 말에 지급하겠다. 돈 안 줬다는 얘기죠. 지금 9월 11일인데 얘는 사갖고 온 물건이 상품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기정을 했어야 돼요? 외상매금이라고 쓰면 안 되고 미지급금이라고 써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내용도 크게 뭐 어려운 사항 없으니까 매입거래 입력을 해보죠. 9월 12일 입력해 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지금 얘는 매입이에요. 그럼 여기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때 51번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까요? 매입은 세금계산서 이렇게 받았을 때 이 부가세 유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 과세 아니면 불공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사항에 관련된 거, 그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불공 처리를 해 주셔야지 돼요. 얘는 불공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려고 소프트웨어 사왔기 때문에 여기 과세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공급가에 150만원. 자, 거래처는 죽동이라고 되어 있죠. 죽동 소프트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혼합분계.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회사에서 뭐 윈도우
뭐 11이라든지 그다음에 MS 오피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포토샵 관련된 거라든지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때 그냥 그대로 계정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으로 기록해 주시면 돼요. 대변에는 아직 얘를 이거죠. 상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시고요. 미지급금 165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소프트웨어를 사갖고 왔을 때 무형자산 계정인 소프트웨어라고 계정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해당되는 거 그대로 다 입력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이 매입거래인데 이번에는 결제를 갖다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내역이네요. 날짜는 10월 2일이죠. 금액은 총 55만원이었는데 본사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배부할 창력기념일 선물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이 거래를 입력하려고 하면 우선 날짜는 10월 2일 선택하시고요. 2일. 그 다음에 유형. 부가세 유형은 매입거래죠. 자, 매입에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거, 카과, 카면, 카형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가 텀블러 사갖고 온 것은 과세 품목이에요. 그래서 카과를 쓰시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그 품목이 면세 품목이면 카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카과 57번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신용카드 어디 거 사용했냐고 물어보죠. 여기 기업카드라고 나와 있어요. 기업카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품목은 여기 봐서 뭐 창립기념일 선물을 해도 되고요. 텀블러로 되고요. 여기 창립기념일 선물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치고요. 자, 여기가 부가세 유형이요. 카과라든지 현과라든지 건별일 때 우리는 여기 공급대가를 입력하죠. 이렇게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자동으로 한번 딱 나눠져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화기 수화 기프트라고 되어 있고요. 세금계산서는 상관이 없고 얘는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죠. 자, 계정은 여기 상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직원들을 위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복리 후생비라고 계정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미지급금 나와 있고 기업카드 반영이 되어 있죠. 요거 때 이제 수행평가 문제 할 때 기업카드 요거 관련된 잔액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봐요. 거래처에 대한 잔액이 얼마냐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못 써주게 되면 잔액이 당연히 틀려지겠죠. 하여튼 이렇게 나온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매입거래에 관련된 자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쭉 입력을 해 보았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매입거래인데 여기 세금계산서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날짜는 11월 7일이고 제네시스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명성자동차에서 업무용 승용차 3000cc 있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이 대금을. 자,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11월 7일 날로 입력을 해볼게요. 11월 7일. 부가세 유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매입이에요.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죠. 매입의 세금계산서일 때 부가세 유형은 51번 아니면 54번 둘 중에 하나밖에 사용을 못해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내용이 업무용 승용차 1000cc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차를 구입하고 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불공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아요. 매입세 그 6가지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얘는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거라서 불공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여기 해당되는 거. 왜 불공사유가 뭔데요? 왜 불공 눌렀어요? 지금 이 불공제 사유 중에서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구입, 유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불공제 사유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무 업무에서도 이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거 받았을 때 불공사항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공사항은 여러분이 부가세법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불공사항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자, 이렇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매입 세금 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오류가 났거나 또는 누락이 되면 필요적 기재 사항 오류 누락이 되면은 그 매입 세금 계산서에 매입세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은 뭐냐면 여기 파란색 굵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공급자의 성명, 대표자, 요게 세 가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다섯 번째죠. 네 번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작성일자 다섯 번째, 공급가액 여섯 번째, 세액 일곱 번째.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에서 이렇게 7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고 그 이외에 사업장 주소라든지 업태, 종목, 이메일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그 기타 나머지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입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또는 누락이 되면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그런 세금계산서를 회사에서 받았다면 여러분 그 세금계산서에서 불공 처리를 해줘야지 돼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업 무관의 대표적인 것이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뭔가를 에어컨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회사로 발급받아서 보냈다 그러면 그 에어컨은 대표자의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보통 대표이사에 대한 내용들이 보편 많이 나왔고 또는 다른 어떤 단체로 기부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서는 여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걔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았다 할지라도 불공으로 처리해야지 돼요. 이걸 사업무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금 나온 문제처럼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1000cc 룰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얘는 1000cc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요. 승용차를 지금처럼 취득하거나 또는 사용하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차와 관련된 그런 세금계산서 청구서를 받게 되면 불공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개별 소비세는 우리 부가세법에서 일반 소비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말은 사치품목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왜 사업 업무를 보면서 꼭 그렇게 고급 승용차 1000cc 넘어가는 차를 꼭 사야 되느냐는 얘기죠. 업무를 볼 때 충분히 1000cc 1000cc면은 경차거든요. 경차 타고서도 업무 보는 건 충분한데 그 이상이 되는 여기 소형 승용차요. 승합차 같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용차에만 해당이 돼요. 소형 승용차를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한 차와 그 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됐고요. 네 번째는 접대비 관련돼서요.
접대비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얘도 불공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토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공사항, 그래서 불공처리 54번으로 부가세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불공사항은 이론에서도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 꼭 해놓으셔야 되고, 미루지 말고 지금 만약에 등등하시다 그러면 요 문제 풀고서는 바로 요거 암기해 놓으세요. 바로바로 해놓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정리해 드리고 품목을 그대로 입력을 해 볼게요. 제네시스 공급가액은 3천만원, 거래처는 명성자동차,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금액은 현금으로 다 줬다고 하니까 현금 눌러주시고요. 상품은 뭐라고 써야 되느냐, 여기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으로 등록을 이렇게 해 놓으셔야겠죠. 매입세액을 갖다가 불공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뜻은 이 300만원 부가세에 대해서 여기 분계가 자동으로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안 나타나요. 이 부가세조차도 공급가액에 다 포함이 돼서 차량 운반구 금액에 합산돼서 회계 처리가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다 처리를 해 보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한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입력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참고해서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래처 코드 세무서겠죠? 세무서도 입력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참고해서 3월 31일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1기 예정이라고 했으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갖다가 조회를 해봅니다. 됐죠? 마감된 상태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과세표준과 매출세, 우리가 매출하고 나서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납부할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3,156만 8천원 이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받는 거죠. 공제받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3,143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은 얼마냐면 13만 3천원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회계 처리할 때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대변에 매출세액, 즉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얘를 우리가 납부를 해서 3월 31일부로 다 상계시켜서 없애야지 4월 1일부터 그 다음 또 매출세액 발생하는 거 집계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쓸 때는 3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대변에 기록되어 있던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죠.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으로 다 상계치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3,156만 8천원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매입세액은 우리가 상품이나 기타 다른 것을 매입하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써져 있던 것을 대변으로 다 차변에 써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싹 다 상계시켜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가세 대급금 해가지고 3,143만 5천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차액이 우리가 매출 세액이 더 많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 납부를 해야 돼요. 얼마를? 13만 3천 원이죠. 그래서 얘를 아직 3월 31일 시점에서는 납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가세는 과세 기간이 3월 31일로 끝나면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죠. 그러면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날짜 시점에서는 지금 그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기록해서 금액을 기록해 놔야 돼요. 이 미지급 세금은 아까 어디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입력할 때 서대문 세무서였었죠. 이거 입력할 때 자료를 제가 한번 찾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회계처리 일반전표 입력에 3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에 가셔서요. 날짜는 3월 31일 날짜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차변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자, 대변에다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세금. 자, 미지급 세금에서요. 앞에 가서 우리 사업 회사 등록 찾아보면 되긴 하겠지만 여기 세무서 거래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세무서 그냥 입력하면 서대문 세무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기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확히 찾아야 된다면 우리 아까 회사 등록에서 기본사항에 보면 사업장 세무서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보고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지금 납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결산 문제 나와 있네요. 결산 문제를 보시면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 기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결산 관련된 사항에서 얘는 지금 기간이 경과했어.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12월 31일 현재 돈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건 아니지만 결산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12월 31일 시점에서 이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비용 또는 수익 발생하면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차변에 이자 비용. 우리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돈은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기수에 그 해에 발생한 수익, 비용,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지 손익계산서에 이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기간이 경과해서 우리가 차입금에 대해서 내야 될 이자 비용은 얼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30만 원이 발생했죠. 그런데 얘 지금 12월 31일 입장에서 지급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이거를 미지급 비용이라는 기종으로 쓰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미지급 비용은 비용 계정이 아니에요. 얘는 미지급금 플러스 비용, 이게 합쳐진 용어고요. 이렇게 계정 두 개가 합쳐진 용어는 앞에 미지급금이 부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 것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미지급 비용은 얼마냐면 3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예전에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용어를 갖다가 손익은 손은 한자어로 비용이라는 뜻이고 익은 수익이라는 뜻인데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이라는 용어로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간이 경과해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 됐던 수익이 됐던 그 예상하는 금액을 수익 비용 써주고 미지급 비용이든지 미수 수익이라든지 그런 계정으로 써주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는 않은 거랍니다. 그래서 손익의 예상에 대한 것을 계정을 선택할 때에는 실제로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다. 뭐 쉬운 얘기로 얘는 후불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선택할 때에도 두 가지 계정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수익 계정일 경우에는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요. 이 미수 수익은 위에서 똑같은 논리로 미수금 플러스 수익 계정이 합쳐진 거라서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우리한테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수익 붙었다고 수익 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비용 붙었다고 해서 비용 계정이 아닌 것처럼 얘는 자산 계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수금, 그 다음에 비용, 우리 입장에서 비용일 때는요, 여기 미지급 비용, 이렇게 미수 수익 또는 미지급 비용, 손익의 예상에 대한 거, 후불 문제 읽어보고 후불에 관련된 것들은 요 기정 두 가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반해서 손익의 이연이라는 항목이 결산 때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손익의 이연은 수익 또는 비용의 이연, 연도수를 바꿔주라는 내용이에요. 손익의 이연은 수익이 됐던 비용이 됐던 선불 개념이에요. 돈을 먼저 지급을 한 거. 대표적인 게 보험료를 얘기할 수 있죠. 보험료는 1년치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보험료 안에는 올해분도 있고 내년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연, 연도수를 올해 것과 내년 걸로 나누어서 기록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익이 이연에 해당되는 계정은 선불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먼저 납부했다고는 우리 비용인 경우에는 선급비용 계정이 여기에 해당돼요. 얘는 선급금에다가 비용 이걸 합쳐서 쓴 거기 때문에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의미는 우리한테 비용인 거 돈을 선급 미리 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이에요. 대표적인 게 보험이고요. 또는 선수 수익 계정을 쓸 수 있어요. 선수 수익은 선수금 플러스 여기 수익 계정에 우리한테 수익인데 돈을 미리 받았어요. 내년 것까지 미리 받았을 때 선수 수익이라고 쓰고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손익의 이연일 경우에는 선급비용 아니면 선수수익 두 가지 계정만 골라야 돼요. 이론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정리해드리면 보통 계정은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여기 선수수익. 그래서 후불 개념의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계정들은 미자 들어간 거 후불이죠. 아직 돈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은 계정을 선택하시고 손익의 이연은 돈을 미리 준 거 선불 개념인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 계정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이 계정들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 수업 내용 복습을 천천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 발생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거의 틀리지 않으실 텐데 복습하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여기 장기차입금에 대한 경과분 이자 30만원 계상하다. 요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결산 날짜는 며칠이 기준이에요? 12월 31일 날 여기 전표 입력해달라는 뜻이에요. 결산은. 자, 그래서 날짜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로 차변에다가는 이자 비용 써주시고요. 30만원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주지 않았죠?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 30만원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수동결산, 자동결산이라고 되는데
이 수동결산은 기말에 12월 31일 날짜로 여러분이 차변, 대변 직접 분기 처리를 입력하는 것을 수동결산이라고 부르고, 이 자동결산은 여기 파트에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해당되는 그 계정에 숫자만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다가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다음 건 없으니까 여기 전표 추가 이거 반드시 눌러야 돼요. 반드시 이거 누르셔서 결산 분계, 우리는 숫자만 입력한 것이지 분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분계를 하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결차 결대 해가지고 분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이걸 자동 결산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자료 설명 세 번째 건데요. 일단 요 세 번째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 하면은요, 수행과제를 봐요. 수행과제에서 수동결산 1번이고요. 자동결산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결산 완료하라 그래서 완료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조회해드릴래요. 그래서 여기서 손익계산서 조회를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할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요.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274 이만큼 나왔죠. 두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봐달래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셔서 여기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추가로 입력한 기말 정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새로 입력했던 걔네들을 포함해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입력된 데이터도 같이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니오라고 누르셔야지 돼요. 이거 그냥 이해 누르면 틀려요. 다 문제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도 아니오 선택하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가르쳐 줬어요. 자, 얘가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 여기에 처분 예정일 단기 거하고 정기 거 날짜 입력하는 칸이 있죠. 바로 요거 입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가는 2025년 2월 28일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2024년 2월 28일 이렇게 입력해 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기도 전표 추가 꼭 눌러 주셔야지 돼요. 그럼 당기순이익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봤던 금액은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미처분이익 잉여금이라는 요 금액이 있어요. 이 408,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여기 미처분 이익 잉여금 바로 일로 반영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하고 꼭 일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따가 수행평가 문제에서 미처분이익 잉여금 얼마냐고 물어봐요. 맞는 거. 그래서 요거를 진행해 주지 않으시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해서 요 단계를 반영해 주시지 않으면 이 금액이 틀리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손익대체분계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지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수행평가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여지껏 입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 찾아서 답하는 것으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